자, 2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묻죠. 자, 대출 승인 기준이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LTV가 나옵니다. 자, LTV는 이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이때 부동산 가격은 4억 원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4억 원인데 몇 프로죠? 우리가 70%, 0.7이니까 대출금은 4억에 70% 2억 8천만 원이 되죠. 2억 8천만 원. 자, 요거에다가 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비율이 50%인데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죠. 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데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자, 6천만 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에 몇 프로다? 우리는 50%, 0.5죠. 6천만 원 50%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 50%는 3천만 원인데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을 말하죠. 이때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0.12가 되겠죠. 연간 저당 상수. 그럼 얼마가 되죠? 우리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자, 그래서 대출금은 양변을 0.1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 우리는 3천만 원을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30억 원이죠. 30억 원을 우리는 12로 나눠주면 얼마죠? 24가 되죠. 2억 5천만 원이 되겠네. 2억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는 30억 원을 우리는 12로 나눠주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수식에 공통되는 부분인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2억 5천만 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 주택 담보 저당을 고정 이자율로 상환하는 경우에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점증 상환 저당 방식인데, 자, 저당 시기에 따라서 대출 초기에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거. 자,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건 돈을 많이 갚은 거죠. 자, 융자, 장고의 미상환된 원금인데 이게 대출금이죠. 대출금. 자, 만기입니다. 자, 이렇게 매 기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씩 줄어드는 거죠. CAM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자,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게 바로 CPM이죠. 자, GPM은 초기에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오는 게 GPM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초기에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은 돈을 어떻게 많이 갚은 뭐죠? CAM이죠. 그래서 CAM이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아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것마다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대출 중간에
대출 중간에 월 불이익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융자 잔고, 미상환 대출 잔액도 가장 적게 되는 건 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번이 정답이죠. 둘 다 CAM입니다. 2번 정답. 자, 27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MPTS는 이체증권인데 이 발행기관이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형 MBS죠. 지분이 매각되기 때문에 관련 위험인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맞는지 뭐. MBB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이죠.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춘다. 자, 그럼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MPTB는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입니다. 자, 이체증권과 또 발행기관의信用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를 혼합한 특성, 혼합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우리는 증권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CMO는 다계층 우리가 저당 채권이죠. 그래서 MPTB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과 구조상 동일하다. 그러면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또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MBB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는 요걸 가지고 있죠. 자, 요거 원리금을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합니다. 이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4번이 정답이죠. 자,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인 하나의 저당 집합을 채권의 종속 시기 만기와 이자율이 서로 다르게 우리 발행하는데 이때 나누어진 이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그래서 5번에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이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여러 개의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하죠. CMO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답. 자, 28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리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이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거 개념 맞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죠. 3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그래서 명목회사죠. Pay for Company 명목회사입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우리 소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50%입니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9월 22일 날 바뀌었습니다.
자, 29번.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잠재 수요자 예수금과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맞는 질문.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 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해 줍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 역할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를? MBS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인 MBS를 발행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30번. 메자닌 금융의 유형이 아닌 것. 자, 메자닌 금융이 나오는데 24회 시험에도 우리가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메자닌 금융은 24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메자닌 금융은요, 이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 부채는 뭐죠? 타인 자본. 이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게 메자닌 금융이야. 대표적인 게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일정 조건 기간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또 신주 인수권부산채, 신주 인수권부사채라든지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인 우선주라든지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우리가 순위가 뒤로 놓이는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우리가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뭐 이런 것은 다 메자닌 금융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채금융,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 부채금융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31번.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시행사의 예상 사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부정적의 동그라미, 부정적입니다.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의 수익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 영향. 건설 자재 가격 및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이건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낮아지죠. 이거 수익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 용적률이 감소하면 건물이 층고가 낮아지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돼. 부정적 영향. 토지 가격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 매입 비용이 적게 되잖아요. 공사비가 하락을 해요. 공사비 하락. 그래서 긍정적 영향.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뭐가 돼? 우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요거는 부정적 영향. 예? 공사비 하락, 그건 토지 가격 하락과 관련돼 있죠. 3개, 여러분이 건설 자재 가격 및 건설 노동자 임금 감소, 용적률의 감소, 공사 기간의 연장, 이 3개가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이 됐습니다. 32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에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행하지만, 자, 밑줄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지주 공동 사업인데, 이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 위탁형, 1번 지문이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탁 대행을 하고
개발업자가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고,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이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죠. 자, 우선은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 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 사업은.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금 조달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완성된 여러분, 개발업자는 위탁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고요. 소유권은 없어요.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100% 지분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자에게 100% 지분이 뭐한다? 귀속이 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번 정답. 2번 등가 교환 방식을 의미하죠. 등가 교환 방식은 우리는 건축물의 면적인 일부인을 대물의 형태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등가 교환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는 완공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2번. 자, 그래서 개념이죠.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 전문성을 제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맞는 점은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개발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죠. 자,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이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데,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야 돼. 이 신탁회사가 바로 누구다? 수탁자죠.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발사업은 끝까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무슨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말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는 우리가 방식이 의미하죠. 자, 33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요거는 위탁관리 장점이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자가관리의 단점이죠. 자, 외주관리는 위탁관리입니다.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요거 장점이죠. 외주관리 장점인데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건 혼합관리의 단점. 틀렸고 혼합관리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나 이 부분, 이런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3번 정답. 혼합관리는 부분 위탁 방식이에요.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무슨 관리? 혼합관리. 외주관리가 아니라 혼합관리.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및 통지 권한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자가관리의 장점.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죠. 자, 여러분 이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으로서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인데 시험 문제는요. 항상 이 장단점이 계속 출제하고잖아요. 항상 장단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 작년에도 이제 자가관리를 출제했습니다. 이 자가관리 작년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자가관리를 작년엔 직접으로 출제했잖아요. 직접관리, 또 23회엔 자치로 출제했잖아요. 자치관리, 직영관리. 위탁관리는 뭐죠? 간접관리, 외주관리를 의미하고 요 두 가지를 장점을 채택하는 게 바로 혼합관리죠. 34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를 구성 요소로 하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 공급자 우리가 중심의 전략으로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는 4P 믹스 전략, 4픽스라고 하는데 네 가지 P가 있죠.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P 네 가지, 4픽스인데 4픽스는 통제 가능한 요소다. 통제 가능한 요소가 4P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바로 무슨 전략? 고객 점유. 이거 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거든요. 고객,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소비자의 상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나타내는 아이다의 원리를 중시하죠. 자, 2번 정답. 시장 세분화 전략은 바로 요거죠. S. 이 S 세그멘테이션이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것. 여러분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한다든지 분양 대행 회사를 통해서 분양을 대행하는 것, 이건 다 유통 경로 전략. 그래서 4번 맞고 촉진 전략은 광고, 그죠? 촉진 전략은 우리는 유료인 광고, 무료인 경우가 많은 홍보, 우리는 인적 보험 설계서 인적 판매, 경품 제공에 뭐 판매, 촉진, 뭐 이런 것은 전부 프로모션, 촉진 전략에 속하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35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 하여튼 잔여가 나오면은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를 투입을 하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노동, 자본, 이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수익, 우리가 방식에서의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성립 근거가 되죠. 하여튼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1번 맞고, 2번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한다. 어떻게 돼? 정답이죠. 우리 균형은요, 우리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 토지, 자본, 경영 같은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하여튼 이 말이 꼭 나오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인데, 예를 들어서 위배됐다.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이 돼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죠. 2년 전에도 또 출제했죠. 기능적 감가는 바로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2번 정답.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죠. 3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그 추가 투자해도 되느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죠. 맞는 질문.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무슨 원칙? 우리는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는 변동의 원칙. 꼭 기억해야 되겠죠. 변동하면 하여튼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 예?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기준 시점 확정에 있어서의 필요가 나타나죠. 36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수급권인데 27회 시험에 출제된 또 지문이죠. 지역 분석에 의의가 나오죠.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의 의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용을 판정. 맞습니다.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입니다.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하니까 틀렸죠. 자, 4번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지역인데,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4번 정답. 지역 분석의 범위죠. 당의 지역 전체를 전체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 범위죠. 맞습니다. 37번.
강찬호 씨는 최근 채무 변제를 못하여 경매 진행 직전 상태에 이르겠다. 강찬호 씨는 급박하여 상업용태 100제곱미터를 얼마죠? 100제곱미터를 얼마죠?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에 매매했다. 자,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에 매매를 했는데 얼마? 우리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럼 이게 공 6개에다가 공 7개죠. 1,000만 원. 공 7개, 8, 9개, 10억이네. 그럼 이건 얼마? 10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가치 대비 얼마? 10억 원에 매매를 했는데 시장 가치 대비 20% 저렴한 가격. 저렴 밑줄. 자, 시장 가치는 100%의 기준인데 20%가 저렴하다. 저렴할 때는 저가죠. 저가일 때는 얼마?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 그러니까 얼마죠? 이게 80분의 100이니까 4분의 5죠. 4분의 5는 1.25. 10억에 1.25를 곱해주면 얼마? 5억 12억 5천만 원. 5번 정답이 되겠네요. 12억 5천만 원. 이게 4분의 5거든요. 12억 5천만 원. 1.25입니다. 자, 38번. 오연감정원의 감정평가사는 서울시 신림도에 소재하는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다. 인근 지역에 유사 용도로 이용 중인 주거용 토지를 조사한 결과는 얼마다? 180만 원이다. 자, 180만 원. 180만 원이 주어졌어. 자, 그런데 문제는 거래 시점 역시 기준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를 했다. 이 말은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 경우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한 바 개별 요인 비교가 아래 표 같다. 제곱미터당 적정한 가격은 얼마냐? 개별 요인 비교치 계산은 상승식을 활용하는데, 자, 여러분이 거기 보면 인근 지역의 유사 용도로 이용하죠.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사정 보증도 문제 안 나왔으니까 개별 요인 비교만 하면 되는데, 자,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인데 분모는요, 항상 개별 요인 비교할 때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사례 부동산 얼마? 80이고 대상 부동산 90 되겠죠. 자, 요거도.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 적분율 100분의 80. 그 다음에 60분의 얼마? 100. 그리고 80분의 100. 그리고 100분의 80. 또 60분의 80.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그럼 요거 약분되죠. 예? 약분되는 거죠. 약분. 자, 그리고 80 없어져요. 예? 80 없어져요. 그 이제 80분의 90, 그 90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관련해서 얼마 나오죠? 190 곱하기 100 곱하기 얼마? 80. 네, 80, 100, 90. 여기 밑에 10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100 없어질 것이고, 공 두 개 없어지니까 36. 요거 계산했더니 분모는 36, 89, 72 얼마? 요 값이 2죠. 그럼 180만 원 제곱미터에 2를 곱해주니까 얼마? 곱해주니까 360만 원이죠. 360만 원. 36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된 대상 부동산의 가치인데, 자, 그럼 수익 가액은 얼마? 대상 부동산의 평가한 부동산 가치액은 순 영업소득이 얼마? 유효 총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오죠? 3,000만 원. 자,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인데, 자, 여기서 환원 이율 들어가야겠죠. 환원 이율은 그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 이율이죠. 환원 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지분 환원율,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저당 환원율의 가중치를 곱하는 거죠. 자, 가중치를 곱해주는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인데 저당 비율은 LTV를 얘기하죠. 자, 지분 환원율은 문제에서 5%, 저당 환원율은 10%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분은 100%에서 40%니까 0.3, 저당은 100%에서 60%니까 0.6이죠. 자, 얼마? 2%에다가 6%를 대줬더니 얼마? 8%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0.8%, 0.8. 분모 분자의 소수점 없애주기위해서 100을 곱해주죠. 그럼 얼마? 30억 원이 되겠죠. 30억을 이제 8로 나눠주면 3억 7,500만 원이 되겠네요. 3억 7,500만 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얼마? 60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30일, 꼭 기억해야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에게? 서면으로 시장, 개별 공시는 시장, 군수 또는 누구?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2번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경우에는, 자, 밑줄은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이 아닙니다.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그래서 틀렸고, 3번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주체,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거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하는데, 4번은요 개별 주택 및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 두 가지가 있죠.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정답으로 물었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 본다. 이것도 한 2번 출제를 했는데 맞는 지문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원래 도입이 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 문제를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2회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